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역사교사가 과연 그러한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는 어떤 그 피해식이 아니라 기회식을 심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고대사 체계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왜곡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사의 기본 틀이라든지 일단 고대사가 정립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고대사의 특히 요즘 이제 국경사가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많이 이제 국경사에 관심 갖고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국경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 강일이라든지 위치, 또 아이상성, 홍성문화라는 게 우리의 고대 문화죠. 홍성문화, 화가장 같은 문화 등은 우리의 한민족과 연관되어 있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구 안에 있는 장구가 기자, 인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고대사를 얘기할 때 성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철 주님께서는 성시대가 아닌 외국시대라고 명명해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고려 국경전 최근에 국경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금 역사보고서에 실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암수사관에 입각해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외국 수출시키면서 모든 지면을 한반도 안에다 다 나왔죠. 그래서 이 고려 국경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데 가로 체계와 분자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인데요. 이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가 지금 과거에는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의 변화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가면 현재 체계는 간단합니다. 정근대와 근대 이렇게 나오는데 정근대의 항사 2에 북부시대에서 대한민국 발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선 이제 고대사 부분인데요. 한국사 여러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근데 통일되고 있는 한국 고대사 체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가 고도선, 강원도선 출발하는데 중간에 지금 이제 기자도 보내줬는지 2만 도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상은 있는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제 식민상을 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 대부분 한국의 역사를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중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식민사학의 핵심이죠. 그 역사의 외국 역사가 우리 역사적으로 지금 그대로 복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선 공부식인데요. 이 조선 공부관에서는 한국 역사 기억이 남아있고요. 그 외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강문조선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조선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고요. 또 우리가 정사로 관련된 삼부사기에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강렬이라고 하면 많은 각지에는 이 조선의 대표적 앞서 말씀드린 공산문화라든가 사전 같은 문화라든가 이런 한민족과 관련된 이런 문화 이런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다양하지 않지만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내목을 다치고 있으면 적봉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도시 이름도 적봉이고요. 산 이름도 동산이라고 해서 붉은 산이라고 있는데 이 홍산에 어쩌다가 해서 홍산문화라고 있고 그리고 홍산에서 조금 떨어진 화가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화가들 같은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홍산문화는 후기 신석기 시대 민족이고요. 그리고 다른 화천문화는 중동시대에 있는데 이게 관련된 걸 보면 중국 한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민족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시대에 지금부터 기원전 24세기 혹은 그 이전 지금부터 60년 전 그 시기에 그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떤 문화입니까? 중국 한족과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가 하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면 당근선에 공부했던 그 시기로 가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후대들을 선다면 당연히 국토의 당근에서는 당근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선 장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의문으로 입체해봤을 때, 이걸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어르신식 공법, 비슷한 공법, 공한 체험 공법, 그리고 본설, 그리고 이제 여러 노동 관련된, 노동 관련된 인물 구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구조 지역을 보면 한반도를 넘어서 남부 지역, 여서 노동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공인돌 공부지역이 있고요. 검정색이 이제 비슷한 공공 공부지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보면 한반도, 심지어는 일본 정도로 걸치고 있고요. 요소, 요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결국은 대부분의 대표 지역이었다가 일본의 역할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상문화와 보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하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하나고 다른 이런 식의 형성된 인류 문명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런 식의 유학 문명이 나오는데 유학 문명이 한국 문명보다 앞서는 그런 문명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중국 한쪽이 창조한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유학 문명은 대표적인 게 홍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중등기 문화인 다른 가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 문명은 주로 이제 내몽고 자치구를 포함해서 만주지역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곳에 있는 후기 수도시대 혹은 중국시대 인물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유학문의 중심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몽고 자치구의 적공시대 그리고 요명성, 양영식이라고 하죠. 재양식 이렇게 주로 이제 노동 요소라고 하는 지역과 만주지역을 포함하는 그리고 이 보선문화 입장은 거의 수치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엄청 많은 곳에 공부가 하고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은 서기전 4,500년 전에 대응되는 그런 유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가지 말씀인데요. 홍산문화의 후대 문화가 이제 하가지 말씀입니다. 홍산문화가 국기 스스기대 대표적인 문화냐면 하가지 말씀문화는 진성시대 이런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가지 말씀문화는 시기적으로 보면 서기전 2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보이게 되는데요. 즉 우리 남원조선의 공대 시기가 기원전, 서기전 233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맞물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지 말씀문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포 지역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남원조선의 인물 인물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연홍 소지역 남하 동쪽과 그리고 유학 연결해서 유학 서쪽과 동쪽까지 다 아우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에 보시면 연홍 사친구의 적공시였고 그리고 연홍성의 제왕시였고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대릉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말은 요하 동이 문명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문화가 나왔던 동상문화, 가족문화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인적인물의 특징이 이제 한민족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중국 한족의 그런 인물들과 전혀 거리가 여제라든지 뭐 속이라든지 매장문화 이런 것들 다 중국 한족과 전혀 거리가 없고요. 수도되는 동공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봤을 때 거의 중국 한족의 인물과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문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거두선의 제국인데, 거두선은 이제 제국을 소수기라고 하는 하죠. 중국은 이제 한국도 제국이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승민과 제왕이 거두선이 여러 제국을 거느린 제국이었다. 그 제국을 불러서 거수기라고
이 모두가 당군의 후예고 당군의 수습되겠다. 당군의 지배를 받고 위안권에 있어서 많은 이런 수급들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일면의 수급이 없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말장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장성 많이 외우게 되어 있죠. 지금은 중국 외국한 것은 거의 한번 수까지 그런데 이게 마치 중국의 딱 용성인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장성은 연장성과 긴장성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연나라는 국경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나 상대를 따라서 장성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성을 성사하는 것은 그리고 당군 조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단어가 차원에서 사업한 것이 이제 그 말장성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수왕은 태자 부서와 장군 몽룡씨에서 말장성을 삭제하는 거죠. 서쪽은 인조이고 동쪽은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떠서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장성은 연장성과 같이 동쪽은 조선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나라 통일시대인데요. 실제 그 말장성과 조선의 그러니까 이 장성과 중기선에 말장성이 장성을 쌓았고 결국은 그 장성 쌓았고 목적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의 성이었다. 그 다음에 당군성과 기자들도 이만 성이 정리됐어요. 그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기자는 무슨 그인데 논란도 없죠. 아예 공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우선 같은 경우는 이 당군성 중에 서쪽 영토, 서쪽에 영토 일부를 차지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만우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만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연나라 사람인데 연나라에서 당군성 쪽으로 넘어와서 서쪽에 이런 경우들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우기 이만국 그리고 이 이만국을 한나라 무대가 시위자가 돼서 쌓았던 한사문이라는 이게 이제 한사문의 실체죠. 그리고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첫 사회에서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이제 이 강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 다 들으십니까? 네. 예. 제가 좀 마이크 좀 띄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자로서과 이만두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외국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산업들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사본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아주 보도로 발달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사에도 그런 일부 나오긴 하죠. 근데 이 조선 경제가 농업과 간농, 방목, 농업과 목적 병행을 했고, 이때 석유 농기를 사용했죠. 물론 초기에는 풍농기를 사용하다가 그런데 석유까지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활발히 중앙국가로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수업도 준비했죠. 당사지리대에 보면 팔자군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실 우리 어떤 민주사관은 이게 아니라 단독 8주도라고 해서 올해 민족도 앞서는 시기에 조선의 법률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 세금은 중국이 상당히 20분밖에 안 되는 그런 세금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시대에 중국보다는 조선시대에 많이 살기 좋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보면 사상으로 보면 어떤 전성문화, 전선사상을 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도문화를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선도랑 우리 고유한 정신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학기술은 아까 이제 말씀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오성 치료 같은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천문 관측이 가능했다는 거고요. 이 천문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천문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어떤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입증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시대 때도 고유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높은 문제라든지 가림수 문제, 한글의 본연이라든지 가림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수문학이 공부도 하는데요. 이제 아마 어디에서 처음 배웠는데 그 국어 시간에 백수 광고에 찾아왔다고 하는 공부도 하다. 그리고 또 이 교수문학의 일부러 이루어졌어요. 다음 이제 열국시대인데요. 이 열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걸릴절자를 써서 이렇게 엄청나게 걸려져 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국시대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당군조선에 여러 보수국들이 소국 근처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대사를 삼국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옳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 문제도 이제 고려국경과 이 고려국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강동 육주, 동북구성, 윤관이 세웠다는 동북구성 이걸 통해서 고려의 국경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철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배우게 되냐면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는 이 철의 장성이 지금 이제 한번 뚫죠. 한번 뚫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의 장성이 이 한번 뚫게 있었다고 얘기하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지금 이 한번 뚫게 속에서 장성을 쌓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장성을 쌓았던 분들이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의 장성은 지금은 이제 영웅적의 철의 장성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윤관이 쌓았던 동북구성도 이 한반도 안이 아니라 한반도 벗어난 지금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춘령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강동지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한반도 내가 아니라 지금 여동지역을 영면하는 결과들이 지금 연구결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립국경만 갖게 된다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의 비교농법을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 볼사 제일제를 보실까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북은 유명한 이유로 함흥을 경기로 했고, 동북은 금춘령을 경기로 했다. 서북은 우리적인 몸이었으나 동북은 보령보다 더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국경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보다 더 특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쓰는데 이게 고려가 최전성기 때 지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고려의 이제 벽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많이 오래 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제 수다가 나오는데 수다는 수다 소기치 이걸 내거든요. 일본의 관민학교인데요. 수다 소기치는 그게 저때 조선사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게 되는데 수다 소기치보다 앞선 시기에 우리 역사를 연구한 일본 학교가 있죠. 여기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하야시입니다. 하야시 다이스케가 그게 조선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음 사람에 입학해서 우리 역사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이만조선의 일만국의 가사문을 당원조선이 멸망하고 한 부대가 한양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던 역사가 나타나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각성한 것이 바로 수다 소기치의 조선사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 파트에서 역사를 배웠고 우리의 국경을 우리의 어떤 사사에도 고려 국경이 지금 한반도 내에 있다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고려 국경을 정했고 이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 교과서를 각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천리장성 추정인데요. 그리고 이 경계를 보시면 압록강이 두 개가 나오죠. 거대한 압록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요한 쪽에 있는 압록강은 녹자가 30년이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압록강, 이 압록강은 14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한자로 보면 우리말로 보면 압록강은 똑같은 압록강인데 한자로 보면 다른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재 여화 지역이 여화가 고시대 때는 압록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있는 마자수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중국인도 여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학자들이 아주 교묘하게도 동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이렇게 비례비례 하다 보니까 한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압록강으로 표현하고 지금 북한의 압록강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경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20분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마치기로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 남은 10분까지도 이걸 발표하는 데 쓰십니까? 빠르게 발표하고 서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10분 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인재 부총장님 대세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제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압록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림으로 다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국 구성이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 이인재 부총장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중국까지 갔다 오시고 갔다 가서 그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동국 구성은 이렇게 한번 내에 있는 걸로 의사 넣었어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인간 동국 구성은 지금 중앙을 넘어서 상당히 북쪽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손순영에 위치한 여기는 공홍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중앙을 넘어서 그냥 북쪽 지역에 지금 인간의 동국 구성이 존재했고 거기에 보면 고려지경이라고 해서 고려의 경제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투사 편수의 정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는데요. 이 동국구성 위치를 보시면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각 이북 700리 그래서 흥릉강성 동명현 도화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점선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간 중국 구성이 성을 쌓았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주입니다. 서해가 이제 외교술로 우리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강동주가 지금 우리 한반도 이런 데는 한반도 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의 요동지역 중국 요령성 동계시에서 동구성시 사이라고 연구 결과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철력이 어떤 지금 우리가 한반도 내에 철력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요동지역에 철력 지역이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우리 역사들이 다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 역사 결국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 차이는 큰 차이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철령이 위치고요. 그 다음에 기록상을 따라보고 했을 때 철령 위치는 여동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매드말인데요. 매드말은 가볍게 그냥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전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하면서 교육사가 보좌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모시대 국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빠르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 요지는 영어를 좀 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한 것도 가능하고요. 이 서로부터에서 가볍게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풍전 시절의 역사인식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민족의 자긍심과 민족적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아주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자신과 부모가 뭔 역사관을 갖게 될 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표자이신 이인철 부총장님께서는 한국사의 왜곡 현황과 개정 방향 발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군조선부터 모리 시대에 이르는 역사 왜곡을 가져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문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사 교육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전사 체계 개정의 중요 수준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조선의 역사적 위치와 강력을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강력과
관련된 공사문화와 사회적 구성문화는 도대 한민족의 기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결고리는 중국의 동북분쟁에 대응하는 문제도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문화는 내몸과 다치고 성공시 있게 분포하고 있고요. 이는 노선의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시대 소설의 같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10개가 아니라 이렇게 걸려져 있는 상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과 98년에 불과합니다. 즉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고요. 620년에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98년 동안만 삼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국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여, 가야, 심지어는 제가 공부했던 말갈까지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고요. 앞서 언급했던 소국도 있죠. 옥조라든가 동해라든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이 권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열국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삼국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의 일부뿐이고요. 그 결과는 결국 98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 국경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활발히 여러 국경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동 육주 그리고 인근의 동북 구성을 살펴봐도 고려 국경이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 결과를 가능한 교과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부총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한국사 교과서의 잘못된 역사 소설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사 교육은, 역사 교육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도구이고요. 왜곡된 내용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희망과 우리 그 역사관을 갖고 우리나라의 희망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인철 부총장님께 질문을 세 가지 드렸는데요. 첫 번째, 고조선 강요 및 공사문화와 관련된 최신 연구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나 학술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요? 또한 역사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삼국시대 대신 열국시대를 강조하는 소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국시대와 삼국시대가 존재했던 시기가 98년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은 합리적인 역사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도 충분히 여기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를 새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려 국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이 와서 국제사회에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과 상호적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외교적 노력과 또 학술적 노력이 자체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러한 그 주제와 발표와 토론문이 한국사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바라면서 이 토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발표자보다는 등자가 더 열심히 발표하는 특이한 학술대회였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보완을 얘기하셨지만 재미없어요. 이게 서로 치고 받아야지 이 학술대회가 시끌벅적하고 이게 듣는 재미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학술대회 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게 듣는 맛이 이게 있고 이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최고고 그런 생각이 들고 당사자는 힘들겠죠. 다음은 이 학술대회를 이끄시는 우리 김영석 박사님께서 춘천 중도 인물적과 전라도 천년사를 통해 본 고조선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고, 안윤 평화연구원의 정원선
20분, 10분이 있고, 아니 5분은 또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고맙습니다. 춘천 중도유불교가 전라도 청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합리적일까 연결고리가 나올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고전선이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대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중도에 있으면서 2020년 근데 학술대를 18년, 19년에 춘천박물관이 하는데 뭔가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힘이 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방향의 한 곳이 어딜까 모아지는 지점이 그랬을 때 보니까 여기 2020년 6월 9일날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한 걸로 이걸 몰고 가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까지 6대 역사문화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탐라, 중원 역사문화권이 들어왔고 탐라까지 6대 역사문화권이 들어왔고 중원하고 예맥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후백제 역사문화권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라도 천년사에 가서 활동하면서 어느 분이 알려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중원 역사문화권은 도종환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도종환 의원은 우리 중도 역사문화가 발굴되고 있던 시점에서는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중도는 외면하고 자기 지역, 자기가 청주의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래서 중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갖고 역사문화권을 지정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통된 사항들이 보면은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해가지고 진행된 부분이었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부상안으로 마한 진안 변환을 배웠잖아요. 근데 진안 변환 역사문화권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전제로 이제 춘천 중도 유물유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건 1980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하고 숭실대, 서울대가 했고 83년도에도 국립중앙박물관 강원대.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2011년에 4대강 살리기 재방구간을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이미 많은 유물유적이 있다는 걸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동쪽 왼쪽 그림에서 왼쪽 지도에서 보면 이제 그 브라운색으로 된 감색으로 된 게 신석기 유물유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중도유적 발굴 곳곳에 이 바깥 테두리가 4대강 사업으로 발굴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왼쪽에가 시기적으로 더 높은 시기고 오른쪽이 시기적으로 낮아서 왼쪽은 청동기 시대가 많이 나오고 오른쪽은 철기 시대 유물유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제가 그 밑에 그래도 조금 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시 여겼던 거는 환호하고 분묘하고 집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도라는 섬 지도에서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연두색으로 환호 지역이 있고 그 되게 많은 유물유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고 저 위쪽에도 주거 분포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춘천대교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저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 감춰버리고, 물론 발굴 보고서가 있어서 발굴 보고서가 지금 한 10,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 수준이 뭐 그걸 다 들여다보면서 그건 고고학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맥락으로 저렇게 나온 청동기 시대 중기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학자들이. 중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도 역사문화권도 안 나오고 고조선 역사문화권도 안 나오는 이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호 지역이라는 곳이 지금 가면 이제 요 부분만 좀 남겨놨어요. 춘천 중도에 가면. 그랬는데 그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그 문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나요? 그거 조금 많이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이영구 교수하고 이형원 박 교수님하고가 의뢰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단곡의 단문색이나 보면 단문색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장군들도 그러고 그 당군들도 그러고 선제를 지내러 달려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되었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의뢰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 좌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좌대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뭐 발굴 보고서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MBC인가요? 그 뭐지? 무슨 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는 언제 이렇게 동영상이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만 봐주실래요? 밖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기 잡음이 많다라고 했는데 소리도 적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잡음이 많고 소리가 적다 이런 얘기를 올라오고. 바보? 네, 아마 여기에 에어컨을 집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먹어서 지금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했던 게 환호 지역하고 지금 집터 분묘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 아까는 집터를 그 환호 지역 전체를 봤다면 이 환호의 경계거든요. 요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역이 하루의 경계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 앞과 사대밖을 구분했듯이 이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한 이것도 또한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터 속에도 형형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제 다르더라는 거죠.
책을 보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안 올리고 지금 올려놔가지고 동료하고 지금 이 중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3번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 때 했기 때문에 자료집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요청 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개발 사업 이렇게 2014년도까지 어마무시한 유물 유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부지 1차 발굴 부지에서도 1,400여 구 청동기가 나오고 고인돌의 101기가 나오고 짙어가 917기, 무덩이가 252기가 나옴으로써 단일 공간 3가지 다량 발굴로 세계적으로 전무 홍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도 전체에서는 고인돌이 163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청은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네. 문화재청을 보면 2004년도 북한강 지역이 1,410제곱미터가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나 중도 유적 개발을 통해서 이 법을 풀고 개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의학원 매장문 분과위원회 2014년도에 매장문화재 평가 평점 91.77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형 보존을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의학원 수위 조작에 대해서 이게 형사 고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초에 알았는데 이게 71.5하고 72점인데 50cm가 차이가 납니다. 한수원 보고서하고 문화재청 자료하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0은 가지고 가도 된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다로 돼 있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짜고 쳤구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도개발공사도 여기 중도개발공사도 보면은 이 전망타워가 59.8m인데 춘천시 건설심의위원회는 파일 시공을 주장했고 문화재위원회는 매트 기초공법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도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 59.8m의 타워가. 그럼으로써 이제 중도 레고랜드가 이제 사고가 오픈하고 사고가 진짜 많았고 지금은 거의 망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고랜드에 보면 2013년도 지도에는 보면 본계약할 때 모습과 2016년도 레고랜드 자료, 13년은 유물유적이 환호지역 유물유적이 나오기 전이고 16년도는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환호지역을 남겨놓고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8쪽 밑에 오른쪽 쪽에 하늘색 바탕 보면 저기에 위쪽에 원래 중국 49층 빌딩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구마사라는 드라마 덕분에 중국 호텔을 못 짓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하중도, 이때 제가 자료를 등기부등본 띈 자료들을 KBS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가 나름 몇 개월 조사해가지고 하면서 매각 대상 통지는
41만 제곱미터밖에 안 남았고 남아있는 이 땅을 다 팔아도 적자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텐트 쳤던 자리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 철거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라도 천년사를 중도 때문에 연계돼서 도민연대가 발대시 갈 때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전라도 천년사면 제가 안 한다. 근데 전라도 5천년사를 바로잡는 일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행부하고 함께 했고 그때 활동하셨던 황영남 처장님 지금 여기에 오셨고 저희 대학원까지 입학을 제가 시켰습니다. 어쨌든 같이 연구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는 지금 이렇게 송설, 선사고대, 고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와 자료지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공람의견서에 3회 정도 제출했는데 일본 서기와 신찬성시록이 농부가재단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필진 대표가 일본 서기는 연민수고 그다음 신찬성시록은 연민수 대표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는데 일본 서기에 지금 역주 일본 서기가 여기 표시된 대로 이렇게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주 일본 서기 번역본에 보면 4페이지가 다 있어요. 줄을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게 전라도 천년사나 가야고분군 등재 추진단 거기에도 보면 일본 서기의 인용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본 서기, 역주 일본 서기가 나오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서 다 넣어줬으면 되는데 취사 선택해가지고 교묘하게 틀을 바꿔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논문집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직공도 되게 크게 장시하는 게 신찬성시록하고 양직공도인데 또 하나 신찬성시록에서 조정래 씨가 또 학예관이 쓴 신찬성시록이 있어요. 아까 올려줄 수 있나요? 제가 오른쪽에 아까 그림 하나 중에 여기 신찬성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분이 쓴 신찬성시록인데 이분의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했다라고 느껴진 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조상은 될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조상은 될 수 없다가 그 신찬성시록을 분류한 거예요. 아까 오순재 교수님 발표할 때도 이렇게 안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밑에하고 위아래가. 그게 이분 말에 의하면 이제 손자가 위가 되기도 하고 막 억지로 빼어 맞추는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조상은 될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조상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일본 서기가 맞지 않다라는 그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양직공도인데 양직공도가 이제 12개하고 한 나라가 13개 나라라고 하는데 맨 왼쪽의 그림이 백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4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일본 모습인데 양직공도도 지금 한 10개 본이 있었는데 지금 4개 본이 살아있다고 하고 4개 본에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양직공도 해석본에서 요동에는 고구려가 있고 요동 진평면 동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다였어요. 근데 그 전라도 천년사에는 백제를 이 반도로 다 끌고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고. 근데 또 주목하게 되는 거는 그 요동 요소도 지금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이 난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대능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요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과 요소가 정확하게 그 시대 어느 책의 시기는 언제고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우리가 그냥 요동 요소를 그냥 막 쓸 일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명확히 밝혀주셔야지 될 것 같고 오른쪽 지도에도 보면 아까 압록강에 대한 부분도 압록수 요하 이인철 부총장님 거 대신 발표해 주실 때도 이렇게 근데 나나 요하 압록수 해가지고 또 그 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면서 요동 요소를 붙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천년사에서 저는 선사 총설하고 선사 고대 부분만 봤는데 이렇게 저기 연두색 부분은 왜 표시했냐면 이 사람은 논문이라고 실었는데 두 쪽밖에 안 실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밑에 저기 천년사를 보면 2권부터가 양직공도 일본서기 신찬성시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서울신문에서 제 논문에 실었는데 유사도율 66%라고 합니다. 유사도율 66%라는 건 거의 다 복사해서 베끼기해서 붙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찰서로 나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라고 했고 막 거의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썼어요. 흐르는 맥은 일본서기 신찬성시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완전 끝내. 그러면 이제 맺은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인식은 쭉 보고 제가 맺은말로 드리고 싶은 거는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만들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전자기기는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도 항상 준비하지만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네, 다른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장우순 선생님께서 10분이라는 논평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고요. 일단 질문을 마지막에 하고 아주 이렇게 중도와 전라도 소년사에 대해서 연결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고 그것들을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서 그간의 사람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잘 소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생각과 문제점들까지 유용하게 제기를 하고 계셔서 활동가 나온 분이 활동가가 쓴 활동가 플러스 역사의 노자가 쓴 글이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한마디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 민족사 분들의 쓰기 관행에 대한 거를 제가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세 번째 발표 그 사료상이 있는 것, 저는 신민사 전혀 근대사정이기 때문에 고대사랑 관련해서 논문 4개를 썼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사는 제가 안 건드립니다. 근데 고대사 사료를 보면 타가자마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국경 동쪽으로 가지가 않아요. 중국 그 사당을 찾아보세요. 타가자마 친구가 어디까지 가냐면 국경 서쪽 70km 떨어져 있는 산서성까지 가 있어요. 그 아래로 보면 고정시까지 가요. 근데 그 위에서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요하, 요수랑 요하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쓴 그 요수의 위치 규정한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요수는 한참 100km, 국경에서 100km 고마라고 거기를 요수라고 직접 했어요. 거기 요수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료를 좀 보시면 좀 금세 이렇게 좀 판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민족사 하시는 분들이 사료 잘 안 보세요. 그리고 어떤 감과 좀 고고학적인 증거하는 막 이렇게 추론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과 게임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의 딱 증거고 자기들이 주로 쓰는 증거지만 일본분들은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갖다 이렇게 내미는데 아무것도 안 내밀고 추론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고구려 국경이 이렇게 고구려 만화당에 간 나라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여화 근처까지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도 안 돼. 안독수는 국경에 있는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그 거마도 아니고 그 하천이는 무슨 그게 안독수고요. 거기는 고려 지명이 수많이 있어요. 고려천, 고려포, 고려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몇 개 고구려 관련 지명을 보았고 또 한 가지 주의 통전을 보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당일을 찬 동북에 2개의 관이 있어요. 3개의 관이 있어요. 3개. 2개가 다 고정시에 있고 하나는 천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산해관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동해관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 사도와 일본 사도를 이렇게 혼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혼동을 하면서 사료를 안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겁니다. 아니 그 주장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정당하려면 그 근거를 사료를 제시를 하면서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밟고 싸워야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서 싸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점에 가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점이 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냐. 당군 시대부터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근대 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가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걸 우리는 식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식민주의의 길을 쭉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식민주의 반대편에서 지금 우리가 서구가 말한 그 똑같은 서구화된 그런 근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의식과 올라갔죠.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왜 한류도 발전을 하고 한국의 전통 복장, 한국의 음식이 막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을까? 그 근거에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쪽 반대편에 서 있던 뭐겠죠? 저는 그 종합사상과 우리 전통사상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근대 내내 싸움을 해요. 어떨 때는 이 중간에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식민주의 길에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 길을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식민주의를 쭉 가는 애들은 치료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꼴보수까지 쭉 온 거고 반대편에서 민주화를 지키고 뭐 노동운동을 지키고 그리고 민족사를 제조받는 사람들은 이 반대편에서 서로 계속 간섭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겠죠. 우리 모두는 그 양극 사이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저는 뭐 이렇게 식민주의 반대편이라기보다 약간 좀 빨갱이 쪽에 속할 것 같은데 식민주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계보를 따져보면 맨 처음에 대화사상의 뭐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서학, 갑신정변부터 좀 시작을 해도 갑자기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양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신일로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지라고 태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전시동원 세대는 막 그걸 옹호해요. 그리고 애국 헌금을 얘기하고 국가 헌금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작을 하는 거예요. 만주에서 수재마다 죽고 공산당 가입해가지고 독할머니를 연구하고 싸우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들이 계속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죄책감 같은 거. 쟤는 죽었는데 우리는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나중에 해방이 돼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해방 공간에서 진짜 그랬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친일파들이 이승만 등이 없고 완전히 다 반공세력으로 세탁을 하고 우리 반공세력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산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공세력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사회적 거대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적들, 코에고리, 이거리고 뒤에고리 이거리 다 때려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 식민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왜곡된 역사들이 우리의 정서하고 자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점에 누가 있냐? 식민주의 길을 쭉 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어떤 기득권이 창출이 집혀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런 담론을 계속 전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 부대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외국에 출동이 있어서 하는 걸지 모르지만 그런 흐름은 우리 민족사를 만들다거나 민주화를 한다거나 우리가 걸어왔던 식민지에 반하는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이걸 적으로 주고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적이 누군지가 너무 모호해요. 네, 그 10분을 드렸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토론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순 선생님 뭐 항상 제가 존경하지만 이렇게 도발적인 전체에 대한 문정을 해주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우리 5분 쉬지 말고 얼마 한 30분 동안 각자 자연스럽게 이게 이 형식적인 논의하면 또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이 지식의 화면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수 선생님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뭐 거기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아까 우리 황영남 선생님 무슨 질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저 해주시겠어요? 그 성경 이거 마이크 쓰세요. 네. 복권. 네. 복권이 그 통일 사상에서는 복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 사상에는 복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민족 종교에서는 복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인간이 타락됐다. 타락관계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뭐냐면 복귀라고 합니다. 근데 복귀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냐면 타락의 인간을 구원해줄 메시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족 종교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민족 종교는 복귀란 말을 쓰지 않고 복권이라고 말을 써요. 왜 그러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신의 참 본성을 소유하게 되면은 성통공안하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참자, 보이지 않는 신의 실체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인내천열이라는 표현을 보잖아요. 그래서 민족 종교의 복권은 제가 볼 때는 복귀의 개념보다 더 위대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뭔가 깨달으면 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로 볼 때 저는 우리 민족 종교에 사용하는 이 복권이라는 말이 아주 귀한 다른 가치가 함유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훈순 선생님. 아까 발표하실 때 태극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국의 논문들 국왕론이나 홍상문화 관련 논문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제가 이제 대학교 화학과를 약간 이공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능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형 문을 태국 모양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서 하냐면 하늘에서 태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궤적 있잖아요. 그 궤적 쭉 그리면 그렇게 태극이 되거든요. 태국 모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6,500년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한자 문화나 태국이나 이런 철학적인 조립이 되게 이전일 것 같은데 그런 문화를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헌상으로도 그렇지만 고고학이나 유전학적 자료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철 선생님 이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저쪽에 산소성에 있는 무역로가 있는데 북경에서 70km 떨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근데 거기서 나온 보잉고의 유전자가 중국 사람보다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똑같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보다 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과학적인 거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태국 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거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헌치를 먹을 거면 지대로 우리 빨리 만들어가서 제대로 먹여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살살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거 아예 상대도 안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걔네들이 꼼짝 달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을 만들고 대단하고 한다면 저랑 그 사람들은 저게 아니고 뭐 다 같은 종로고 뭐 들리고 같은 동반 사람들이지만 고대사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건 저도 굉장히 근장을 들었고 그래서 고대사 때문에 썼습니다. 굉장히 가장 우리 또 새로운 주장을 또 해주셔서 하고 아까 그 복본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민족 종교가 복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복본식의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루천론이 있어요. 후천개벽은 복본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후천세상이 복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주세요. 동학인이 강준상이니 뭐 김일군이 뭐 이런 사람들은 후천개벽이야. 우리가 선천으로 가지 말고 후천 지금 여기야말로 이 세상이 더 근원 더 근본이지 선천의 그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식의 사유도 있으니까 민족 종교가 반드시 복본으로 도달하자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있다. 그걸 제가 뭐 생각이 나는 또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유의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도제라든가 뭐 한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본적인 사유고 동학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후천개벽에서 또 뭐 발표에 대해서 이런 거 궁금한데 이거 못하면 한마디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나 준비했는데 연거는 듣지 못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백사기 이쪽 보시면 중앙은 고조선의 왕이 아니라 연맥조선의 왕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그 사료에 상공주 여기 그 사기에 나오는 법을 이렇게 했거든요. 뭐 시시 뭐 한, 모, 벌, 예, 어쩌고 조선이 뭐 군을 뭐 치고 뭐든 그렇겠죠.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조선열전 뭐다본 것 같은데 삼국지구나. 근데 여기 보면 벌, 예맥, 조선이라고 하면 예맥 조선이 아니라 예맥과 조선을 벌하고 쳤다고 해야 돼. 군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옮겨 쓰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자료들을 조사했지 하는 게 작년에 전라도 초면사 하면서 군화문전사 할 때 이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7월 8월 한 2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찾았던 자료에서 끌고 와서 붙이게 하는 정도인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금 이인철 부총장님 발표했듯이 그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은 같은 맥락인데 당군조선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 근데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위만조선부터 시작해요. 위만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됐다. 1사세기에는. 그리고 4,6세기에는 일본이 인마일본부를 남쪽에 설치했다. 이제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깨는 자료를 찾느라고 운영한 거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사료를 쓸 때 예맥과 조선을 치고 사군을 설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맥 조선은 없어요.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거는 사사에 없는. 네. 또 궁금하신 분. 예. 네, 조주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대마도 관련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섬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대마도를 사실 실제로 가보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섬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밑에 있기점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섬 같아요. 그 풍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묘제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기록상으로 비교된 걸 보면 그 고조선의 기본적인 양식과 같은 혹은 뭐 고르굴의 기본적인 양식과 같은 그런 묘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신사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마도가 이미 1952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영역에서의 거의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준이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산 사람들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친연성을 더 일본에 준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신사하고 묘제를 보면 묘제는 분명히 우리 쪽에 가까운 묘제예요. 근데 신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본적인 거라서 이게 과연 우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신사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일본 측의 영역이 맞는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대마도를 공부하면서 그게 좀 가장 궁금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왜 그게 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한국적인 그 묘제 형식이고 신사라는 건 과연 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많은 것이 전형적인 신사의 형태로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된 그러니까 이제 격식화된 신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사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바다도미 신사 바다스미 그런 거를 이제 뭐 뚜렷하죠.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찾은 게 뭐냐면 해신 신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 해신 신사는 얼핏 들어보면 바다하고 관련이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신사는 원래 그 음신청에 대한 그러니까 백제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신사예요. 근데 그걸 지금 그게 어디가 있냐면 그 우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백부 있는 쪽 그쪽 그 총본산이 거기에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여기 뜬 거에서 분령 이렇게 분할해서 분양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분양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향초학자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걸 정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패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 일본의 기층문화를 이렇게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은 아까 장훈 박사하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미야자키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숭신의 세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세도나이카이를 쭉 지나서 기나이로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삼륜왕조 아니면 나라왕조 그러는데 그리고 유적들이 거기 쫙 깔려 있어요. 세도 지역에 제 책에 보면 그게 다 돼 있는데 정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야계 다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일본의 실제로 고대 국가를 건설하는 백제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그 기착지 그걸 갖다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신사가 이름이 2번이나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는 이 스시마에 있는 신사 중에서 유독 해신 신사만 왜 자꾸 장난질을 하느냐. 심지어는 메이지 때까지. 메이지 때도 2번을 엎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 백제계 지금 저기 천왕도 백제계잖아요. 근데 그걸 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장훈 박사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하가정 하춘문하고 저 밑에까지 빠져요. 그러나 메인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분포 범위를 얘기하면 거기까지 확대가 되겠죠. 메인은 이쪽이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란 게 스시마를 뭐 수십 년을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하고 비슷하다. 그리스는요. 근데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덤프하고 산속에서 덤프하고 만났어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피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가다 보면 2차선이 갑자기 없어져. 산이니까 1차선으로 팍 죽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확 뚫어버려요. 아니면 지금 터널 뚫어. 잘 뚫거잖아. 지금 태백 다 뚫었잖아. 근데 걔네들은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렇게 봤어요. 집집마다 배가 다 있어요. 요 동네에서 요 동네 가는데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보트 타고 집 앞까지 보트가 와 있거든요. 쭉 가면 5분이면 가요. 근데 이걸 농구하려면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2차선 거기 누인애들 많거든요. 죽어야 하면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흔해 빠진 게 남해안 다 섬들이고 지금도 조선시대 공도 정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린 섬이야. 근데 그 섬은 우리를 치든가 아니면 이끼한테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이키시마는 펀펀해요. 높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앙정부에서 이끼한테 걔네들 갔다가 식량 좀 줘. 굶어 죽으니까. 갖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고 전복돼갖고 이게 식량이 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스시마라는 데가 애매한데 우리는. 근데 어차피 우리 쪽에서 건너가면 징검다리잖아요. 첫 번째 기착지가 스시마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거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기층 문화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노력했던 게 정용호 교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뒤를 이룬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성. 그래서 정말 다행히 나는 돌아가신 뭐 얼굴도 모르지만 스시마 향토사학자 그 책을 내가 우연히 박물관에서 2권을 샀고 또 따로 하나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쓴 거예요, 3개가. 근데 그분이 거의 전진류가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쓴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걸 들고 파면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왜 중요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신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격식화된 거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건물이라든가 격식화된 거, 그 비층에 깔려있는, 아까 보세요. 아마테르 신사.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분 얘기가 뭐예요? 웃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뭐, 스시마의 도주의 선조들을 모신 거짓말이거든요. 아마테르 이름 그대로 읽어라 이거야. 근데 왜 거짓말 하냐 이거야. 그분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리어 그런 분들이 밝혀주고 있다는 게 난 슬퍼요. 우리가 밝혀야 돼요. 네. 또 새로운 대마도에 대한 저도 그런 게 궁금했는데 대마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대마도 갈 때 사람들이 저런 거 하면 거기 낚시 맞아요.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풍부한 어종들이 많아가지고 이 8월에 낚시 백값을 뽑아서 그게 기억이 혹시 또 아무것도 질문 안 된 거 그냥 생초보도 좀 제가 아까 오순재 선생님 말씀하신 하나도 같은 경우 그건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같은 문화 있는 그 아래 지역이 진짜 고조선 공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연장선을 하북성을 제가 한 2번 정도 답사했어요. 그죠? 하북성, 뭐 상서성, 다우크, 미래 이런 거다 답사했는데 연장성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연장성은 뭐 위치까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연장성이 아까 거기 있다는 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연장성을 직접 가보면 다 투성으로 지금 다 한정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하가노마층 문화를 왜 그쪽을 하게 됐냐면 거기 당나라가 이제 거기다가 사고를 설치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통치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 갖다 이치시켜놓고 그래서 한국화시키고 심지어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동범이나 거기 이현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면 그 하가노마층 하층부에 있는 맨 아래쪽 남단에 있는 그 유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청동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는 뭐 요동 이런 데는 수없이 발견되는데 딱 하나 청동으로 그 중국 전형적인 중국어 딱 한 장만 거기서 갖다 그냥 놓은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는 거는 내가 볼 때 다 이렇게 감추는 작업들이 오래 진행됐을 수도 있구나. 왜냐면 오랜 기간 실제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사라지고 진화가 나왔어요. 고려현, 고려하 뭐 이런 식으로 지명들은 남아있는데 그리고 연장성도 남아있고 바로 그 근처에 고조선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바로 오히려 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까고 없애고 이런 흔적을 없애는 작업들이 그렇지 않게 중국이 지금 동공정한데 지금 옛날부터 오래됐잖아요. 예, 또 궁금한 거나 또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오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거 집에 가서 이불킥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돈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니까 궁금한 것도 다 속에 있는 거 다 질문하시면 근데 한 가지만 예. 고조선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학 쪽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했었고 한 2, 3년간 자료도 축적했고 여러 논문 보고 제가 논문하는 쪽에 썼던 거였는데 보니까 야마토랑 야요이가 있던 큐슈고 여기가 뚫으면 혼슈 중앙을 야마토가 직접 철기가 직접 이제 기마민족설의 그 중심지가 혼슈인데 얘네들은 우리랑 이유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큐슈 서쪽이랑 한반도 남쪽 끝머리는 조목으로 그러니까 가야계통이나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일본이랑 거의 같은 동질적인 사람이에요. 일본 그 서쪽간에 있던 사람들이랑 동질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재 선생님이 아까 대통령을 설명하시고 저도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거기다가 고고학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유전학 같은 거 딱 붙이면 아주 면밀하게 딱 매끄럽게 단칼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선생님도 유전자 자신 몇 번 읽어봤는데 나중에 그 유전자 그럼 저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그 유전자 관련해서 보니까 홍익재단에서 그 어느 분이 발표하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3, 4세기 이후에 그 유전자 패턴이 지금 현재 일본이라고 지금 한국하고 패턴이 다 유사하다. 우리 그거 제가 그런 거야. 그 무슨 의료계 쪽에 있는 분이 하신 거. 의료계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통합을 했어요. 유니스트, 서울대 이런 분들 같이 했었어요. 아까 우리 송옥진 선생님이 그 일본 신사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신사가 대표적인 일본의 종교 그런 시설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리잖아요. 하고 그 앞에 있는 신수 사자색인 건데 그 도리는 한자로 조보잖아요. 새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새도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신성한 지역입니다. 여기부터는 어떤 그런
이제 용역임이라 표시하는 건데 그거 해석을 못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는 그 동물 이름이 이제 한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마이무라고 읽었는데 왜 고마이무라고 하는지 그 고려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일본 신사의 가장 큰 특성인데 일본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사의 어떤 그 문화도 뭔가 그 이제 그 고대 한국과 관계된 어떤 기층 문화에 뭔가 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중국 가서 납치할 때 보면 고구려 그 벽화에서도 호랑이나 그런 이제 동물이 혜태 같은 그런 동물이 그 벽화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접하는 것도 뭐 간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사를 형식적으로 보면 뭔가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시설이지만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자세히 그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도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그 요시노가리 유적에 가면은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있고 거기 새 2마리가 얹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원형이고 그 다음에 고마이누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제 암사동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암사동에서 상일동까지 이 전방문을 우리가 찾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로 다 박살을 내버렸는데 하나는 날려버리고 하나는 모가지를 따버렸어요. 그 모가지만 남았어요. 근데 그 모가지를 우리가 올라갈까봐 거기다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물탱크를 맞췄어요. 그리고 딱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 이쪽 그 상일동 쪽에 있는 거는 강동 이쪽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도로를 뚫다가 암사동에 있는 고구를 반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늑대 걷기도 하고 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머리라고 해요.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서 이만해요. 근데 머리만 있어요. 입이 삐죽하고 늑대 비슷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밑에가 자갈이에요. 웹네트예요. 그러니까 이 자갈을 갖고 와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최초의 고마입니다. 근데 그 고마라는 거는 고구려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고마라는 말은 고마나루잖아요. 곰나루. 그거는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검단산도 뭐냐면 고마, 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그 짐승, 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고구려계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번 더 없으시면 그러면 뭐 30분에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그래도 이번 학술대에 대한 소감 한번 중간에 봉사를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그 발표자분들이 애써주셔서 제가 올해는 보통은 4월 달에 이미 발표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주의 깨우림을 부릴 거지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급박하게 부탁드렸는데도 오순재 교수님이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이 쉽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가 온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전라도 청년사에서 흐르던 맥들이 이인철 부총장님 발표하신 구조선이나 아니면 오순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일본 서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궤적을 따라서 왔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가야사
가야 고부부분 등재 추진위원단이라는 걸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논문들이 한 10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용하면서 썼던 글하고 전라도 청년사의 상고사법을 인용하는 거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써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유추해 보니까 여기서 썼는데 사람들한테 지적을 안 당한 거예요. 안 당하니까 전라도 청년사에는 대놓고 맥히기를 해버렸던 것 같은. 그래서 가야 고분군에서는 그래도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찾아서 썼는데 전라도 청년사는 관찰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이것들이 다행인 거는 지금 전라도 청년사가 못 나오고 있다는 거 2022년에 나오기로 했다가 근데 대표적으로 가야 고분군도 뭐죠? 합천 다라고 남원 기부국이 빠지면서 가야 고분군이 문제됐고 그게 전라도 청년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도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숨어있는 스님 한 분이 애써주셔서 제가 인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래서 그 합천 다라고 남원 기부국이 일본 서기적 진영이 빠졌고 그다음에 전라도 청년사가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민족사학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눈이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저도 제가 이제 요번에 할 때는 지금 내가 이걸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질문 던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저는 75세까지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찾아서 어떻게 하던 할 거니까 같이 모이신 분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또 이렇게 박사님들도 몇 분 오셨고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함께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각은 한 삽이지만 한 삽이 모이면 10삽이 되면 작은 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춘천 중도 역사문화보조 상술대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